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한 입장을 양당 대변인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여야 스피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 주 본회의를 앞두고 다시 국회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예규에도 여당은 내란 재판부법을 처리할 방침이고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한편 고등법원에선 전담재판부 예규 후속 절차에 착수를 했는데 사법부의 예규와 국회 입법 양측의 의견을 들어볼까 합니다. 김주호 대변인. 일단은 사법부가 늦게나마 내란 재판부에서 일어나는 그 소송 지휘와 관련된 수많은 문제점들과 국민적 지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을 해서 늦게나마 내란 전담 재판부의 예규를 만든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규는 법이 아닙니다. 그냥 사법부가 만든 규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게 법률로 내란 전담 재판부를 규정할 필요가 있고 여러 면에서 보면은 이러한 내란 전담 재판부 전담 법안이 나올 때까지 과거에 조희대 사법부 그리고 지기현 재판부가 내란 재판 자체를 좀 성의 있고 스피디하고 국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그렇게 소송지를 했다면 이렇게 민주당이 법까지 만들고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너무 지금이라도 예규를 만든 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법으로 만들어야 더 확실하게 이 내란 전담 재판을 처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다음 주에 아마 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일 겁니다. 네, 이준우 대변인. 대법원에서 예규로 만든 거는 아마 최악은 피하자 그리고 위헌 논란은 피하자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는 반대하지만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마련한 예규다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은 평가를 할 만합니다. 하지만 방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하게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규가 아닌 법에서 입법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그게 오히려 확실하게 위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법에는요 특별재판부는 군사법원밖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 민주당이 추진할 때는 내란 특별재판부라고 추진했었죠. 근데 이름을 내란 전담 재판부로 바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름을 바꿨다고 해서 본질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입법을 통해서 사후적으로 법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법원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적 입법에 위배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걸 1심에서 적용하지 않고 2심에서 적용한다라는 부분도 민주당에서는 위헌적 소지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여전히 위헌적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1심, 2심, 3심 전체 절차 중에서 어쨌든 법원이 무작위 배당의 원칙을 어긴 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위헌 소지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민 입장에서는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 이 법안이 두 개가 처리되는데 필리버스터가 재개될 가능성이 좀 크게 높게 점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지금 또 현안이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전 장관이 오늘 경찰청에 출석을 했습니다. 장관직은 내려놓고 의원직은 유지한 상태인데요. 그리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1일 통일교 특검 공조를 위한 추가 논의에 나서게 되는데요. 특검 추천권에 대한 이견이 조율이 돼서 내주에 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변을 들어볼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이준우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은요 통일교 특검법뿐만 아니라 민중기 편파수사 특검법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쌍특검법이라 해가지고 현재 민주당에서 지금 사실상 전재수 의원 관련된 의혹을 사실상 경찰 수사를 통해서 덮으려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리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찰을 통해서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즉 특검을 발의한다 그러면 난 특검을 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경찰은 현재 경찰청장이 지금 대행체제입니다. 대행체제고 그렇다고 하면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행안부 장관인데 행안부 장관이 윤호중 의원인데 그분이 현역 또 민주당 의원이에요. 그렇다면 이재명 정권 입장에서는 경찰을 자기 원하는 대로 상투를 잡고 수사의 방향을 잡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아마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따라서 특검이 아닌 경찰 수사로 전재수 장관에 대한 의혹을 좀 톤을 낮춘다거나 아니면 무혐의 처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시간을 끌면서 결론 안 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가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교 게이트 특검법을 통해서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전재수 장관이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네. 근데 이미 경찰에서는요 전재수 장관 압수수색 할 때부터 굉장히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밝힐 수 없는 거죠. 증거 인멸을 할 수 있게 2시간 10분 동안, 2시간 20분 동안 의원실 앞에 서서 우두커니 서서 안에서 파쇄기가 돌아간 것을 우두커니 바라보기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 알리바이도 깨졌습니다. 부산에 있는 통일교 행사에 안 갔다고 얘기했지만 그 근처 식당에서 카드를 결제한 카드로 카드를 결제한 내역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그날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통일교에서 또 전재수 장관의 책을 무려 1,000만 원씩 구매했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추가로 밝혀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출판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법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입장입니다. 지금 이거 봐주기 수사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전재수 전 장관의 경우에는 경찰에 출석을 해서 위법적인 뭐 금품 수수와 관련된 건 전혀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더라고요. 김건희 특검에서 진술이 나왔을 때 좀 빨리 조치를 했으면 이러한 오해를 사지 않았을 텐데 그 부분은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특검팀의 특검법 설립 목적 자체가 김건희 씨의 범죄 혐의에 관한 것이고 그 범죄 혐의가 너무나 방대하고 다양하고 백화점식으로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좀 여력이 없어서 조금 시기를 놓쳐서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사건을 넘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했고 전재수 전 장관을 비롯한 3명의 정치인에 대해서 즉시 출국 금지 조치했고 그다음에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 관한 압수수색이 들어갔고 그 압수물을 지금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뭔가 수사가 미진하고 과거 검찰이 김건희 씨를 수사했을 때처럼 뭐 김건희 씨 측에 핸드폰을 반납한다든지 뭔가 굴욕적인 수사라고 그도 모자라 무혐의 처분을 한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특검을 논의해도 되지. 지금 한참 경찰이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먼저 앞서 나가는지 잘 모르겠고요. 아마도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이러한 3특검으로 많은 정치인들이 수사를 받았고 지금도 정치인들이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뭔가 정치 공세적으로 특검 도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네. 짧게 반박 안 할 수 네. 있는데요. 지금 민주주의 특검이 굉장히 공정하게 수사를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죠. 권성도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자금 추천입니다. 토익교에서 돈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이것도 김건희 여사 아무 관련 없는 별건 수사를 통해 가지고 이미 구속까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사무관도요 별건 수사를 통해 가지고 김건희 여사 아무 관련 없는 뇌물 혐의로 해서 또 구속 기소시켰습니다. 이렇게 본인들 보기에는 야당이거나 또는 뭐 자기들 보기에는 관계가 없거나 뭐 이러면요 그냥 기소를 해서 구속시킵니다. 그런데 여당 관련된 의혹이 나왔을 때는요 똑같은 자금 추천이 통일교에서 나왔는데도 왜 전재수 장관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하고 네. 4개월 동안 뭉개고 있었죠. 이거는 제가 보기엔 공소시효를 채워주기 위한 4개월 동안 지나고 한 5개월 정도 되면은 정치자금법 혐의를 씌운다 그러면 공소시효가 완료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것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공소시효 채우기 늑장 수사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국민의힘 측에서는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내란재판부법을 보면 필리버스터 종료 후에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반면에 통일교 특검법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이게 미지수인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손을 잡아도 지금 의석이 110석입니다. 특검법 발의 후에 국민의힘의 계획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뭐 삭발투쟁 이런 거 갈까요? 어떻게 될까요? 글쎄 뭐 삭발투쟁을 한다 그러면 당 대표가 뭐 대표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겠죠. 그러면 뭐 다들 이제 지도부가 다 같이 단식 투쟁을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 과거에 김성태 원내대표 시절에 아마 그 댓글 조작 사건 그거 특검을 이제 관철시키기 위해서 단식 투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막 그런 이제 선례를 들면서 지도부가 좀 더 결기를 보여주면은 특검법이 관철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최후의 방법. 그러니까 국민들 지금 오늘 중요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국민의 여론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갤럽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62%가 통일교 특검을 찬성한다고 나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의 상당한 지지 기반을 할 수 있는 40대가 76%나
찬성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네요. 전 지역, 전 연령대에서 60% 전후로 통일교 특검을 다 찬성하고 있다는 오늘 갤럽 여론조사 나왔기 네, 때문에 네. 이것을 민주당에서 모른 척하고 특검법을 발의했을 때 그냥 뭉개고 가겠다? 저는 민주당 역풍을 아마 예상해서 어느 정도는 계속 버틸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삭발투쟁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도부가 만약에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같이 한다 그러면 단식 투쟁 정도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봅니다. 일단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손을 잡았고 여론조사도 이렇게 상당히 높게 또 나타난 게 있는데 과연 어떻게 여당 측에선 대응을 하실 계획인가요? 수사기관이 수사가 미진해 보이고 국민적 의혹이 커지면 그때 가서 한번 검토해 봐야지. 지금 이제 수사 본격적으로 들어간 지 2주도 안 지났는데 지금은 좀 시기상조로 보이고요. 네.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이 모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통일교의 본산에 간 적이 있냐 물어봤을 때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에 통일교와 관여되어 있는 후원을 받고 있는 그러한 정치인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눈에 그런 티끌만 보지 말고 제 눈에 좀 티끌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측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내용이 깊어지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당무감사를 놓고 친한계와 당권파 간의 대결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한동훈 전 대표가 한덕수 전 총리와 내란 업무에 손을 잡았다 이렇게 공세를 폈는데요. 김문수 전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가 또 러브샷하는 그런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또 연출되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 국민의힘 이 갈등이 장동혁 대 한동훈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지금 당무 게시판 관련된 당원 게시판 관련된 네네. 당원 게시판 관련된 당무 감사 때문에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김종혁 전 당위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해당 행위 때문에 그 발언이 굉장히 좀 심각했었죠.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향해서 북한의 조선 노동당 같다라든가 또는 이제 나치 정권 같다든가 파시스트라든가 이런 식으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비판을 해서 당원권 정지 2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당원 게시판을 통해서 당 게시판에 여론 조작을 해서 당의 어떤 민심이나 민주적인 의견 수렴 이 절차를 왜곡시켰다는 것이 확인이 되게 되면 훨씬 더 당원 정지급 2년보다 더 심한 그런 징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선제적으로 좀 김문수 후보와 손을 잡아가지고 자기 세력을 좀 키울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네. 그런 이해가 있었을 것이고 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만약에 장동혁 지도부가 와야 되거나 흔들린다. 그래서 혹시나 비대위 체제로 간다라고 하면은 내가 거기에 참여해서 투입되거나 또는 발탁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계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복귀할 수 있는 기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당원 게시판 문제를 좀 깔아앉힐 수 있는 또는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이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두 분이 러브샷을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이것이 오래 갈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탄핵에 대해서 입장이 너무 다릅니다. 서울과 부산 이런 정도의 간극이 아니라 지구와 달과의 거리 그 정도인가요? 이 정도로 간극이 너무 끝에서 끝에 있다.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던 것은 한동훈 대표고 반대한 것은 김문수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사람이 일시적으로 러브샷 하는 거 이건 누가 보더라도 계산적인 일시적인 퍼포먼스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죠. 네, 야권에서는 또 뭐 뭉쳐야 한다,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내홍이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된다면 여야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전망을 좀 들어볼까요? 저희도 좀 어리둥절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2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날뛰는 소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의 미친 소가 도대체 누구냐? 한동훈계냐? 장동혁 당대표냐? 아니면 친윤계냐? 사실은 다 각자 도생에 본인의 어떤 정치적 이득만 이야기하지 국민의힘이라는 정치 결사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동지고 같이 가야 할 그러한 식구고 정말 끈끈한 사이여야 될 텐데 남보다 못한 사이 아닙니까? 이쯤 되면은 서로 각자의 길을 가야지 왜 그 정말 다 망해간 간판만 남아있는 곳에서
뭔가 좀 유산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데 굉장히 볼상사납고요. 한마디로 정부 여당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처럼 정말 이 야당을 탄압했으면 야당이 저렇게 못 싸웁니다. 지금 한마디로 살만하니까 유산 가지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분발하셔라. 네. 그리고 그만 싸우고 국회와 또 집권한 이재명 정부와 견제하려면 그렇게 뭐 집안 싸움 해갖고 되겠습니까? 예, 저는 좀 성찰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네.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망해가는 정당이라고 하셨는데요. 그거는 이제 사실과 굉장히 다른 얘기죠. 왜냐하면 망해가는 정당이라면요, 어떻게 당원이 가입이 늘 수가 있습니까? 당원 가입이 지금 100만 당원이라고 지금 이번 달 안에 아마 100만 당원이 확실시 돼 보인다고 합니다. 네. 우리 보수 우파 정당에서 100만 넘은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장도혁 대표 체제 하에서 처음으로 100만 당원을 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망해간 정당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난주에 갤럽이죠. 갤럽에서 네.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디를 지지할 것이냐라고 했는데 야권을 지지하겠다, 여권을 지지하겠다 했는데 그게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오차 범위 내에서 한 4% 정도 차이 난 걸, 포인트 차이 난 걸 나왔는데 그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많은 상당수의 국민들이 현재 이재명 정권의 폭정 또는 민주당의 어떤 의회 폭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견제 심리가 이미 작동하면서 우파 정당에 상당한 국민들이 관심 가지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 심리도 충분히 있다라는 답변까지 들어봤고요. 제가 이준우 대변인께 계속해서 발언 기회 먼저 드렸는데 다음 질문은 김주호 대변인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외교당국의 대북공조 회의에 통일부가 불참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부처 간의 갈등설이 불거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청래 대표가 통일부 지지 발언과 함께 이른바 자주파를 배치해서 한반도 평화전략위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말대로 국회가 과연 이 지렛대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남북 관계가 너무나 경색돼 있습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 때 정말 그 북한의 국지전 도발을 유발하는 그 휴전선 근처에서 아파치 최신 헬기를 띄우고 또 거기에 뭐 그런 어떤 무전이 도청 당하게 노출시키고 거기에 뭐 백령도 인근에 K9 자주포를 200발 이상 쏘고 그것도 모자라서 무인기를 대량으로 북한에 보내갖고 정말 김정은을 비하하는 그런 전단지를 뿌리면서 정말 남북 관계가 이제는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경색되는데 이 국면을 풀으려면 네. 이재명 정부에 있는 통일부가 좀 앞장서서 북한과 대화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저희는 사실은 이런 남북 관계 관련 어떤 그 실무적인 그러한 협상까지도 대부분 미국 정부의 지침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좀 자유롭지 못하고 관계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다른 외교 관계는 외교부가 하더라도 남북 관계만은 통일부에서 좀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기존에 있던 그런 미국 중심의 외교 공직자들과 좀 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이런 모습 보여드리는 게 송구하긴 한데 네. 잘 조율해가지고 남북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데 좋은 그런 성찰의 성장의 아픔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준우 대변인. 근데 지금 결국은 이제 이거 같아요. 동맹파라고 지금 분류가 되는 외교부 그리고 자주파라고 분류되는 통일부 이 둘 간의 알력 싸움이 있었는데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파 통일부에 손을 들어준 게 아니냐라고 아니냐고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나라는요 혈맹 관계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 대만, 유럽과 함께 외교적으로 스크럼을 짜가지고 북한을 견제하고 한반도 안보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전략을 써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엔 대북 제재에 적극 참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통일부와는 자주파는 뭐냐? 이런 해외 공조, 우방 국가들의 공조를 모두 물리치고 통일부와 독자적으로 북한과 협상을 한다거나
북한과 교섭을 한다거나 이를 통해서 북한에 지원을 한다거나 북한의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돌아온 게 뭡니까? 우리 지난번에 이미 해봤지 않습니까? 네. 햇볕 정책을 통해 가지고 북한에 자동차 공장을 지어줬는데 그 결과가 지금 뭐죠? 그 공장은 지금 고사포 만드는 공장으로 지금 변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 우리가 한다고 시설까지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결과 뭡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병사에서 저격을 당해가지고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금강산에 있는 모든 시설물 북한이 다 사용하면서 압수를 해버렸습니다. 개성공단도 마찬가지죠. 개성공단도 결국 우리 한국 기업을 다 쫓아내면서 거기 있는 원자재와 기계를 전부 다 압수해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생산하는 공장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자주파, 외부의 아무런 이제, 얼라이 없이 공조가 없이 우리끼리 자주적으로 했다가는 또다시 이런 식으로 화가 돌아올 수 있는 상황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장해 주지 않는 이런 자주파적인 실험을 또 한다는 거 이거는 과거의 어떤 실책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는 정책이다. 지금 그렇게 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네. 위성나 외교안보실장이 다음 주면 경질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요? 이게 소문으로 좀 나오는 건데 네. 굉장히 저는 위험한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인가요? 미국에 가지고 한미 통상 협상 관련된 후속 조치 협상한다고 갔었는데 네. 위성락 만약에 그 실장이 다음 주 돌아와서 경질되면서 빠진다 그러면 아마도 북한에 보내는 신호는 자주파가 우리가 확실해 통일부에서 확실하게 북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신호로 비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거예요. 분석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네. 동시에 미국에는 어떤 신호가 되겠습니까? 미국은 견제를 하고 우리가 친북으로 돌아섰다. 친중으로 간다는 신호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통상 이 교섭하는 거를 또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빌미를 제공해주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과의 어떤 정책의 변화는 단순히 이번 정권에서 그냥 실험적으로 하는 이런 수준이 돼서는 안 된다. 전반적으로 한반도 안보와 미국과의 관계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봐서 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남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 충남 통합을 제안한 직후에 이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건데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말 주목받고 뜨고 있는 그런 이슈인데 이게 뭐 국가 균형 발전에 의미가 있다 이런 접근이다 아니면 이게 지방선거용이다 이렇게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당은 오늘 대전, 충남 통합발전 특별위를 출범시켰고요. 내년 1월에 특별법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에 국민의힘은 우리가 먼저 주도를 해서 특별법도 발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정책에 저작권이 어디 있습니까? 저작권이요? 그러면 그렇게 네. 뭐 하고 싶었으면 정부 여당일 때 그것도 몇 개월 전이잖아요. 윤석열 정권 때 빨리 처리했으면 되는데 처리도 못하고 있다가 이재명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하니까 이거 내가 먼저 하려고 했는데 그럼 버스는 떠난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수도권이 블랙홀로 모든 산업과 인구와 인재와 뭐 자원을 지금 다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네. 충청권도 그렇고 호남권도 그렇고 부의경도 그렇고 이제 뭉쳐야 됩니다. 뭉쳤을 때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나겠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행정이라는 것이 칸막이 행정이 있기 때문에 뭉치면 사실 인구도 충남권에 한 300만 명 넘는 메가시티가 생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지역 주민들의 미래,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통합이고 정부 여당이 그러한 니즈를 파악하고 이렇게 정말 화끈하게 추진하는 이 모습 저는 국민의힘의 지금의 이런 푸념은 버스 지나고 나서 손을 흔드는 격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정권 잡고 있을 때 하지 그랬냐 이렇게 반박이 들어왔네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했었죠. 실제로 추진했는데 민주당이 의석수를 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련 입법도 했었어요. 입법했는데 민주당이 그걸 쳐다보겠습니까? 처리를 해줄 가능성이 아예 없었던 거죠. 그때 우리가 이걸 한다고 했을 때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팔짱 끼고 구경만 했었습니다. 실제로 어땠었느냐? 당시 이장훈 대전시장, 그다음에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 두 분 다 국민의힘 소속 출신 단체장입니다. 이 두 분이 500만 대권역을 만들자고 하면서 이를 통해서 행정 효율과 지역 경제성을 올리자라고 해서 공동 선언을 했어요. 네. 그 선언을 하고 나서 작년 9월이죠. 작년 9월에 대전과 충남을 통합하는 법안을 발의해서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때
민주당 어땠습니까? 전혀 관심 안 가졌습니다. 왜?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정권을 가지고 있고 국민의힘을 주도해서 통과됐다 그러면 이게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성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의석수를 무기를 가지고 이거를 방해한 거예요. 그래 왔다가 지금 뒤늦게 이게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 주제를 속된 말로 훔쳐가는 거죠. 훔쳐가서 이번 정권 내에서 만약에 이거를 추진한다 그러면 정권의 선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선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노리고 뒤늦게 팔짱 끼고 있던 것을 팔짱을 풀고 적극적으로 소매를 걷어올리는 모습을 보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그 당시에 방해하고 선거내는 걸 네, 막았다라고. 전형적인 남탓 정치예요. 권한이 있을 때 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반대하면은 서로 협상을 하고 하나 내주고 하나 얻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민주당에 반대하면 민주당이 민심을 잃고 결국 총선 대선에서 졌겠죠. 그때 국민의힘에서 무슨 협상을 했습니까? 뭐가 협의가 됐어요? 그냥 무조건 하지 말자. 저희가 여당 같아서 저희는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그런데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뭘 하지를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3년 동안 이러고 있다가 내란 저질러서 정권 뺏긴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못했다는 거 다 국민들 알죠. 왜? 탄핵을 몇 명 했습니까? 국무위원들 일 좀 하려면 28번 탄핵했습니다. 예산도 깎는 게 아니고 그냥 제로로 만들어버렸어요. 이렇게 사람을 빼고 예산을 빼는데 무슨 수로 일을 합니까? 입법도 하려면요. 의석수에서 밀려가지고 일방적으로 방해해가지고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슨 방법으로 관련 입법을 합니까? 그래서 이 지금 대전 충남 통합하는 입법도 우리가 발의를 했지만 논의조차 못했어요. 왜냐하면 네. 민주당에서 안건으로 올려주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의석수를 가지고 폭로를 한 그 결과였었는데 그거를 마치 자기들은 모르는 척하면서 새로운 자기들의 어떤 정책인 것처럼 새로운 공약인 것처럼 포장해서 포장거리에서 내놓는 거는 정말 뻔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희가 매주 뭐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두 분의 답변을 들어보면은 좀 쟁점 현안들에 대해서 도돌이표가 되고 있는 듯한 저는 그런 기분도 들고요. 네, 저희는 또 다음 주에도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스피커 지금까지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